이번 시간에는 8페이지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볼게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란 것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죠. 거기는 법률 요건을 갖추면 권리 변동이 발생하니까요. 법률 요건과 그 법률 요건을 만드는 구체적이고 개개의 사실인 법률 사실 이 두 가지를 서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교적에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을 만들어주면 법률 효과라는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죠. 이때 거기에 법률 요건 밑에 보니까 법률 행위라는 법률 요건도 있고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법률 요건도 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이것을 크게 나눠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눠놨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법률 행위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법률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법률 요건으로서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서 제목을 만들어 놨죠. 거기 보면 법률 요건은 크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표를 그냥 설명했듯이 그거죠. 여기에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할 때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의혹한 대로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건상 하면 이제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데 법률 효과, 이게 권리 의무입니다. 권리예요, 권리.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 효과는요, 이 법률 행위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다 해서 이거는 의사에 따라 원하는 대로 또는 의혹한 대로 그렇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이런 이야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 의사대로 권리 의무가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은 여기에요. 법률 규정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법률 요건은 당연히요, 법률 규정에 그대로 정해놓은 요건이니까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법률 효과가 발생할 뿐이에요. 법률 효과가 이렇게 발생할 텐데 역시 법률 효과는 권리나 의무를 말합니다. 예. 자, 이게 말입니다. 이 권리나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에 법률 규정에서 이미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죠. 규정되어 있는 대로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보면 바로 사적 자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적 자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재산관계나 그 다음에 신분관계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 사적 자치를 실현은 결국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법률 행위의 이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게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적 자치는 우리 민법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법. 자,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은 뭐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민법적으로 하는 법률 관계가 재산 관계를 만들거나 신분 관계를 만들 때
여기에 민법이 끼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그래요.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법률관계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왜? 민법이 끼어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 됐으니까 결국은 법률관계를 뭐라 했어요? 우리는 전 시간에 권리, 의무 관계가 이래야 된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드는데 이 민법이 끼어든다. 자, 이때 개인과 개인은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민법의 이념이에요. 이게 바로 민법의 이념이다 이 말이죠. 개인이 알아서 이런 재산관계나 신분관계를 이루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이념은 바로 사적 자치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적 자치의 실현이 바로 이게 민법의 이념이다. 그 민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자, 그것이 8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양괄로 2번.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양괄로 2번.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양괄로 2번에 보시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은 역시 법률행위다. 왜냐하면 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든다 했잖아. 그러면 개인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법률행위란 거잖아.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바로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수단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도 법률행위와 관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사람의 행위 중에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법률행위를 안 배웠으니까 법률행위가 뭔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 그 법률행위라는 행위가 바로 민법의 이념인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다.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권리 의무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법률 요건을 만드는 법률 요건 들어가는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개개의 사실. 그걸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겠죠.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성격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 교재 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법률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크게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 사실이요. 이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을 우리는 용태라고 크게 묻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것 비정신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뭐라고 하냐 사건이라고 해서 다 묶어버리자. 그래서 법률 사실을 크게 나누면 용태와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고 용태라고 그러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요. 뭐 물건이 파괴된다든가 또 시간이 경과한다든가 시간이 흘러가는 거 있죠.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사망한다는 사실 또 이제 법적 용어로 쓴다면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이라든가 혼동이라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다든가 혼동
등등등등 이런 사실,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사실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전부 다 사람의 정신장애와 관계없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 취득시효 또는 소멸시효 등과 같이 이건 시간의 경과 관계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의 경과. 그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사건이에요, 사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법률 사실은요, 그래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용태가 되겠죠. 그 용태를 다시 나눠보면 사람의 정신작용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사람의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도 있죠. 정신작용으로 남아있는 것. 예컨대 어떤 사실을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것, 이런 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것, 믿었다. 이런 것들은 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용태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로 드러나는 것도 있죠. 표시행위 한다든가, 감정을 드러낸다든가, 뭐 최고한다든가, 거절한다든가, 의사를 표시한다든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용태를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외부적 용태예요. 외부에 나타나는 용태에는 법에서 허용되는 적법한 용태도 있고, 적법행위요.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도 있죠. 자, 외부에 나타나는 용태 안에 말이죠. 사람이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표시했는데, 그 행위가 법에서 용납되는 적법한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민법에서 위법한 행위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 자체가 불이행, 이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위법행위로서는 불법행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즉 위법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뭐 의도를 가지고 했든 아니면 자기 부주의로 했든 간에, 그렇죠? 이런 경우, 이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우리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 요거 외에는 전부 다 적법한 행위인데, 이 적법행위는 다시 크게 나누면 법에서 허용되는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법에서 허용되는 준법률행위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죠? 법률행위가 뭐냐라고 하면 이 법령이 안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라는 것이 요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는 공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준법령위는 뭐냐? 준법령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있지 않는 사람의 행위예요. 그것을 우리는 준법령위라고 한다. 그죠? 그럼 어떤 행위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 채고를 한다든가, 채고행위, 거절하는 거절행위가 있다든가,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통지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법령이라 하고 이렇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실익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일단 우리는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법령이란다. 행위를. 그 외에 의사표시가 아닌 사람의 의식작용에서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를 뭐라 하냐?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는 크게 나누면 법률행위라는 것과 준법률행위가 있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요.
의사표시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다마는 의사표시라는 그 요소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우리는 법령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외에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의 적법한 행위는 전부 준법령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준법률행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죠. 준법률행위는 원래는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되겠죠. 표현행위도 준법령이요 사실행위도 준법령이다. 표현행위란 것은 자기의 의식 머릿속에 있는 정신작용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표현한 행위가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법령이라는 거죠. 사실행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밖으로 탁 의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줍는다든가 줍는다 습득한다 이 말 습득. 응? 어떤 물건을 선점한다 이 말 선점. 어디에다가 주소를 정한단 말이에요. 주소 설정. 주소. 자기가 살 곳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행위. 그걸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준법령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표현되어지는 행위요. 준법령의 중에 표현되는 행위, 이것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생략.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시험에서는 제외합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준법령이 안에서 표현되어 나온 행위는 어떤 거냐? 여기는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가 있고, 하나는 자기의 관념, 어떤 사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통지하는 행위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발생한 감정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러한 행위 세 가지요. 자기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관념을 타인에게 통지하거나 자기에게 발생한 감정을 표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전부 다 표현행위로서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준법률행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간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 의사의 통지는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최고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고 촉구하는 거 있죠. 촉구하는 행위. 최고하는 행위, 촉구하는 행위. 아니면 상대방이 의사를 청해 왔을 때, 야, 너 내한테 그 건물 내한테 팔래 하니까 나 못 팔아, 안 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자, 이렇게 최고나 거절하는 이 행위를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의사의 통지행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행위는 최고나 거절이 여기 들어가요. 관념의 통지는 어떤 거냐? 우리 사회에서요. 각종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니도 알아라 하고 알려주는 행위. 그걸 통지라 그러죠. 각종 통지행위가 여기 들어가요. 관념의 통지에 들어가요. 또 사무 처리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거 있죠. 사무 처리해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행위. 이 보고도 역시 보고하는 행위도 관념의 통지에 들어가요. 또 채권 양도,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한테 자기 채권을 제3자한테 팔고 나서 채권을 판 사람이 채무자한테 야, 내 채무 너한테 받을 채권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저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한테 줘라 라고 채무자한테 통지하는 것도 관념의 통지. 등등 이렇게 어떤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알려주는 행위는 전부 다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용서가 바로 대표적인 감정의 표시행위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 요 내용은 반드시 좀 알아두시라. 준법률행위로서의 표현행위에는 이렇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라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표현행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최고, 거절, 통지, 보고, 용서와 같은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준법령이 속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최고, 거절하니, 행위, 통지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대체 의사표시가 뭐냐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거다, 그죠? 요 내용을. 준법령에는 표현행위가 사실행위가 있는데 사실행위는 안 본다. 준법령행 중에서 표현행위만 공부한다.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이렇게 각각 이름을 짓는다. 왜 이걸 하라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이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문제점이 있으면 처리하는 내용을 다 정해놨어요. 즉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많이 두고 있어요. 민법에요. 이 규정을 준법령이 여기다가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즉 법령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여기에 있는 준법령인 표현행위에다가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유추 적용이란 말 썼죠.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자, 유추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정에, 민법상의 규정에,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규율하는 규정을 다 뒀다는 거야. 다 뒀는데 여기에 준법령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없어. 자,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게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는 여기에 규정이 상세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여기다 갖다 쓰자. 여기 갖다 적용하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유추 적용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 안에 있는 규정 중에서 그 성격이나 구조가 유사하다면 여기에 있는 규정을 여기다 갖다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 유추 적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말을 쓴다 그죠? 유추 적용. 즉 그러면 보세요.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준법률행위인 표현행위로서의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특히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이 영역에는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이렇게요. 자, 요 내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률행위에 관한 또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어떤 행위에, 즉 법령이 아니지만 어떤 행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냐? 최고. 왜? 준법령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거절, 준법령이니까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통지행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즉 시험 대비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법령을 가지고 개념을 정립할 때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법령이라 한다. 이 법령이와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민법에 상세하게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법령행위와 유사한 준법령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이 준법령행위는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우리는 표현행위라고 하면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영역에는 법령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 그걸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하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요 9페이지에 하단에 양갈로 5번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로 나누는데 이 중에 동그라미 1번 표현행위는 다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채고나 각종의 거절이 여기에 들어가고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행위,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 대리권 수의의 표시행위,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감정의 표시는 그래요. 용서하는 이런 의사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죠? 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왜 가냐? 요것은요,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가 꼭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실래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정리해 놨죠. 자, 1번.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 여기에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써먹는다 했어요?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표현행위에 써먹는다 했죠. 그걸 우리는 유추 적용한다 했죠. 그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근거와 효과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야 된다. 다만 해놓고 중요하죠. 이 부분이 주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한다. 유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갖다 쓴다는 것이죠. 가지고 와서 쓴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참조에 표를 만들어내는 거 참고하면 좋겠죠? 거기에 특히 여러분이 법령이와 준법령이 이렇게 구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법령에 들어가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들이 바로 법령이라고 하고 준법령에는 표현행위를 잘 봐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제일 밑에는 사건이죠. 사건에 보면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 시간이 경과한다든가 시효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재책기간이 경과한다든지 혼화, 혼동, 부하, 부당이득 이런 전부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건, 즉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다 이 말이죠. 이거죠. 비정신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사실을 뭐라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했죠. 자, 이런 내용들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법률 사실의 분류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암기하라 했죠. 이 부분은. 그죠? 준법령이나 반드시 암기하라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는 그죠?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이렇게 유추적용한다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고 적용되는 영역도 이렇게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외하고 위에 있는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적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암기라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제 법령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거죠. 이거요.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령이라고 했죠. 이 법령에 의한 법률 요건 이 부분을 지금부터 다음 시간부터죠.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요. 자, 고생했습니다.